2023년 4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지 단 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카렐리아 지역, 영하 44도, 혹한 속에서 48문의 K9 자주포가 배치됐다. 나토 역사상 가장 빠른 전력 배치였고 가장 가혹한 시험대였다. 러시아는 GPS 제밍으로 교란했고 폭설과 극한 추위로 압박했다. 그러나 48문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영하 44도 밤, 한국 기술진이 동상 걸린 손으로 엔진을 고쳤고 나토 최고위 장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8일간의 기록이 유럽 전체를 바꿔놓았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록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로 응원해주세요. 국방연대기 시작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새벽 3시 핀란드 동부 카렐리아 지역 국경지대에 48문의 K9 자주포가 일렬로 늘어섰다. 영하 32도의 어둠 속에서 포신이 동쪽을 향했고 1340km 핀란드 러시아 국경선 중 가장 민감한 구간이었다. 나토 가입 8일째 핀란드군은 역사상 가장 빠른 전력 배치를 시작했다. 한화 디펜스 기술지원팀 박민수 차장은 방한복 깃을 세우며 첫 번째 K9 옆에 섰다. 손가락 끝이 얼얼했지만 장갑을 벗고 사격 통제 장치 디스플레이를 확인했다. 시스템 온도 영하 28도, 정상 작동 중이었다.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하얀 배기가스가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고 금속이 수축하며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포탑 표면에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궤도에 낀 눈이 얼음으로 변해 있었다. 박 차장은 포신 아래쪽 유압 실린더를 손으로 두드려봤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찔렀지만 동작 상태는 양호했다. 옆에서 동료 기술진 김상훈 대리가 열화상 카메라로 엔진부를 점검하며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각 K9마다 8시간 전부터 예열을 시작했고 극한 환경 대비 프로토콜이 가동 중이었다. 핀란드군 포병대대장 유하 라이티넨 중령이 두꺼운 지도를 펼쳤다. 국경선까지 직선거리 12km, 러시아 무르만스크 군관구 포병 진지까지 37km였다. 지도 위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오늘 방어해야 할 전선이었다. 라이티넨 중령이 손가락으로 러시아 측 포병 진지를 가리키며 통역관으로 물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박 차장이 시스템 매뉴얼을 넘기며 답했다. 영하 45도까지 검증됐습니다. 국경 너머 러시아 측 관측소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박 차장은 그쪽을 힐끗 보고 다시 장비 점검에 집중했다. K9 48문 중 12문이 이곳 동부 전선에, 나머지는 중부와 북부 국경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었다. 핀란드 국방부는 나토 가입과 동시에 러시아의 반발을 예상했고 48시간 내 완전 전투태세 돌입을 명령했다. 12문의 K9은 각각 400m 간격으로 배치됐고 총 4.8km 구간을 담당했다. 포병 1개 대대 병력 480명이 이 구간에 투입됐고 한국 기술진 3명이 각 포대를 순회하며 지원했다. 새벽 4시 첫 시험 사격 준비가 시작됐다. 핀란드 포병들이 K9 내부로 들어갔고 각 포마다 5명씩 배치됐다. 박 차장은 2호차 옆에서 핀란드군 포수 마티 코스키넨 하사에게 사격 절차를 재확인시켰다. 장전 시간 15초, 연사속도 분당 6발, 최대 사거리 40km였다. 코스키넨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긴장이 역력했다. 이 부대는 3주 전까지 구형 소련제 견인포를 운용했고 K9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체계였다. 자동 장전장치, GPS 연동 사격 통제, 자주 기동 능력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다. 박 차장은 포탑 해치를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다. 영하 30도 바깥 공기가 따뜻한 내부로 밀려 들어왔고 전자장비들의 LED 불빛이 깜빡였다. 포수석에 앉은 핀란드군 병사가 디스플레이를 응시하며 손가락을 떨었다. 사격 통제 컴퓨터가 목표 좌표를 계산하고 있었고 자동으로 포신 각도가 조정됐다. 디지털 화면에 녹색 글씨로 준비 완료 신호가 떴다. 오전 5시 30분,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다. 국경 철책 너머 러시아 쪽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고 쌍안경을 든 관측병이 러시아군 정찰 차량 2대가 국경선 500m 지점에 정차했다고 보고했다. 차량 위에 장착된 광학 장비가
핀란드 진지를 향하고 있었다. 라이티넨 중령이 박 차장 옆으로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첫 사격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박 차장은 헤드셋을 쓰고 전포대에 최종 점검 지시를 내렸다. 엔진 예열 30분 완료. 사격 통제 시스템 정상. 탄약 장전 대기 상태였다. 각 K9마다 155mm 고폭탄 48발씩 탑재돼 있었고 자동 장전 장치가 대기 모드로 작동 중이었다. 보병들은 방한복 안에서도 땀을 흘렸다. 새 무기 체계에 대한 부담감과 국경 너머 러시아군의 시선이 동시에 짓눌렀다. 오전 6시 15분 국경 철책 근처에서 섬광이 번쩍였고 3초 후 폭음이 들렸다. 러시아군이 국경 자기 쪽 5km 지점에서 포사격 훈련을 시작한 것이었다. 노골적인 시위였다. 연속으로 3발이 더 발사됐고 폭음이 국경지대를 뒤덮었다. 러시아 측 ES-19 음스타 자주포로 추정됐고 구경 150mm였다. 핀란드군 지휘소에서 급히 연락이 왔다. 사격 훈련 예정대로 계속 진행하라는 명령이었다. 박 차장은 1호차 포탑 위로 올라가 핀란드군 포수에게 목표 좌표 입력을 확인했다. 포수가 완료했다고 답했다. 40km 떨어진 무인 표적지 좌표가 시스템에 입력돼 있었고 탄도 계상이 완료된 상태였다. 오전 7시 정각 라이티넨 중령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 첫 번째 K9의 155mm 포신이 불을 뿜었고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렸다. 폭우 화염이 새벽 어둠을 찢었고 뜨거운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다. 15초 후 자동 장전 장치가 작동하며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됐고 연속으로 48문 전체가 화염을 토해냈다. 영하 32도, 새벽 공기를 가르는 포탄 소리가 국경지대 전체를 뒤덮었다. 눈 덮인 땅이 진동했고 나무들이 흔들렸다. 40km 떨어진 무인 표적지에서 연기가 치솟았고 관측 드론이 착탄 영상을 실시간 전송했다. 명중률 100%였다. 각 포탄이 정확히 지정된 좌표에 떨어졌고 오차범위 5m 이내였다. 박 차장은 태블릿으로 착탄 데이터를 확인했다. 48발 전부 목표 구역 명중 시스템 오류 제로였다. 러시아 관측소 쪽 차량들이 급히 후진하기 시작했고 국경 철책 너머 포사격이 멈췄다. 박 차장은 시스템 모니터를 확인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48문 모두 전상 작동, 영하 30도 극한 환경에서도 오차 제로였다. 포신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자동 장전 장치의 유압음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라이티넨 중령이 박 차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국경 너머 러시아 관측소의 불빛이 꺼졌고 차량 소리가 멀어졌다. 핀란드 국방부에서 긴급 전문이 도착했다. 배치 성공, 전투 준비 태세 완료였다. 나토 가입 8일 만에 핀란드는 새로운 방어선을 완성했다. 오전 8시 핀란드 국방부 상황실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다. 국방장관 안티 카이코넨이 모니터를 통해 카렐리아 전선 지휘관들에게 첫 사격 성공 보고를 확인했다. 48문 전체의 지속 운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했다. 라이티넨 중령이 현장 상황을 보고했다. 48문 중 동부 12문, 중부 18문, 북부 18문 배치 완료, 전포대 정상 작동 중이었다. 핀란드는 2017년 한국과 K9 자주포 48문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부터 순차 인도받아 포병부대 재편을 진행했다. 나토 가입 이전까지 이 자주포들은 내륙 훈련장에서 시험 운영 중이었으나 가입 직후 국경 배치 명령이 떨어졌다. 1340km 국경선 중 러시아 군사시설이 집중된 동부와 북부 구간에 우선 배치하는 전략이었다. 박 차장은 2호차 옆에서 엔진 점검을 마치고 포병들에게 정비 교육을 시작했다. 영하 30도 환경에서 디젤 연료 동결 방지법, 유압 시스템 보온 유지법, 전자장비 습도 관리법을 하나씩 설명했다. 핀란드군은 극한 환경 전투 경험이 풍부했지만 K9 같은 최신 자주포 운용은 처음이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소련제 견인포는 구조가 단순했고 고장나면 망치와 렌치로 수리했다. 반면 K9은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 핵심이었고 센서 하나만 오작동해도 전체 사격이 불가능했다. 박 차장은 포탑 내부 전자비실을 열고 배선 상태를 확인했다. 습기 방지 실리카 겔이 포화 상태였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영하 환경에서도 내부 온도를 영상 15도로 유지해야 전자장비가 정상 작동했다. 오전 10시
나토 통합군 사령부에서 파견된 미군 포병 고문관 제임스 밀러 중령이 현장에 도착했다. 밀러 중령은 지난 15년간 유럽 주둔 미군 포병 부대에서 복무했고 팔라딘 자주포 전문가였다. 그는 K9 12문이 늘어선 진지를 둘러보며 거리 측정기로 배치 간격을 쟀다. 각 포 사이 400m, 표준 분산 배치 원칙에 부합했다. 밀러 중령이 박 차장에게 다가와 사격 통제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다. 박 차장은 태블릿으로 시스템 구조도를 보여주며 GPS 연동 자동 조준, 탄도 계산 컴퓨터, 자동 장전 장치 통합 제어 방식을 설명했다. 밀러 중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메모를 했다. 팔라딘은 자동 장전이 아닌 수동 장전 방식이었고 연사 속도가 분당 4발이었다. K9의 분당 6발과 비교하면 33% 느렸다. 그는 동료 미군 장교에게 속삭였다. 한국 시스템이 자동화 수준이 확실히 다르다고. 오후 1시 국경 철책 근처에서 또다시 러시아 측 포격음이 들렸다. 이번엔 5km가 아닌 3km 지점이었고 더 가까워졌다. 핀란드군 관측소에서 급보가 들어왔다. 러시아군 ES-19 음스타 자주포 24문이 국경 반대편 15km 지점에 집결 중이라는 정보였다. 음스타는 구경 152mm, 최대 사거리 24.7km였다. K9의 40km 사거리에 비해 15km 이상 짧았다. 라이트넨 중령이 지도에 러시아 측 포병진지 위치를 표시하며 분석했다. 수적으로는 러시아가 24문 대 핀란드 12문이었지만 사거리 차이가 결정적이었다. K9은 러시아 포병 사정권 밖에서 일방적 타격이 가능했다. 밀러 중령이 그 수치를 확인하고 눈빛이 변했다. 15km 사거리 우위는 현대 포병전에서 압도적 이점이었다. 오후 2시 밀러 중령이 박 차장에게 추가 질문을 했다. 영하 40도 이하에서 연사 데이터가 있습니까? 박 차장이 노트북을 꺼내 2022년 노르웨이 북극권 훈련 영상을 보여줬다. 영하 43도 환경에서 분당 6발 연사 30분 지속, 시스템 이상 없음이 기록돼 있었다. 밀러 중령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미군 팔라딘은 영하 35도에서 연사 속도가 분당 4발에서 3발로 감소했고 30분 이상 사격 시 유압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 그는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한국 시스템 할랭지 설계 검증 필요라고. 오후 3시 박 차장은 12문 전체의 시스템 점검을 완료했다. 각 포마다 영하 환경 대응 점검 리스트 48개 항목을 확인했고 모두 정상이었다. 연료 탱크 보온재 상태, 배터리 충전 상태, 광학 장비 김서림 방지 히터, 유압류 점도 유지 시스템까지 세밀하게 점검했다. 핀란드군 정비병들이 그 과정을 노트에 기록했고 사진을 찍어 매뉴얼에 추가했다. 라이티넨 중령이 박 차장에게 말했다. 3일 후 나토 합동 시찰단이 옵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이 핀란드 국경 방어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었다. 박 차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48문 전체가 완벽한 상태를 보여줘야 했다. 오후 5시 영하 35도로 기온이 더 떨어졌다. 박 차장은 각 K9의 엔진을 30분마다 예열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엔진이 완전히 식으면 재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핀란드군 포병들이 교대로 엔진 상태를 점검했고 배기가스가 끊임없이 하얀 연기를 뿜어냈다. 밀러 중령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또 메모했다. 극한 환경 운용 프로토콜이 체계적이라고. 저녁 6시 국경 너머 러시아 관측소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졌다. K9 진지를 정면으로 비추는 명백한 위협이었다. 핀란드군이 마스치라이트를 켰고 국경선 양쪽이 밤처럼 밝아졌다. 박 차장은 K9 포탑 위에서 그 빛을 바라봤다. 나토 가입 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48문의 K9이 이 긴장을 버텨야 했고 핀란드의 새로운 방어선이 되어야 했다. 밀러 중령이 박 차장 옆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국경 너머를 응시했다. 4월 13일 새벽 2시 기온이 영하 38도까지 떨어졌다. 국경지대 전체가 얼어붙었고 K9 12문의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만 하얗게 피어올랐다. 박 차장은 1시간마다 각 포의 시스템 온도를 점검하며 밤을 새웠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엔진 온도 85도, 포탑 내부 온도 영상 12도, 모두 정상 범위였다. 손가락이 시려 장갑을 벗기 힘들었고
금속 표면을 만지면 피부가 달라붙을 것 같았다. 핀란드군 당직 포병들이 방한복을 겹쳐 입고 교대 근무를 섰다. 코끝이 얼얼하고 눈썹에 서리가 내렸지만 시스템 모니터를 주시하는 눈빛은 날카로웠다. 밀러 중령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지휘 천막에 남아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노트북으로 미군 포병사령부의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새벽 3시 15분 국경 너머에서 강한 전파 신호가 감지됐다. 핀란드군 전자전 부대가 급히 보고했다. 러시아 측에서 GPS 교란 신호를 발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주파수 대역 1.2GHz에서 1.6GHz, GPS 위성 신호를 덮어버리는 강력한 재민이었다. K9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GPS 연동 자동 조준이 핵심이었고 이 신호가 차단되면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었다. 라이트넨 중령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 전 포대 GPS 수신 상태 확인하라고. 박 차장은 태블릿으로 12문의 시스템 상태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모든 K9이 정상적으로 GPS 신호를 수신하고 있었다. 한국산 사격 통제 시스템에는 대체 위성 항법 장치가 내장돼 있었고 러시아 글로나스와 유럽 갈릴레오 신호도 동시에 수신했다. 한 신호가 차단돼도 나머지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였다. 시스템 로그에 빨간 경고등이 떴지만 1초 만에 녹색으로 바뀌며 대체 신호 확보 완료 메시지가 표시됐다. 밀러 중령이 박 차장에게 다가왔다. GPS 제밍에도 작동합니까? 박 차장이 화면을 보여주며 답했자. 다중 위성 수신 시스템입니다. 밀러 중령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미군 팔라딘은 GPS 단일 수신 방식이었고 제밍 환경에서는 수동 조준으로 전환해야 했다. 그는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 시스템이 전자전 대응이 완전히 다르다고. 동료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촬영했다. 새벽 4시 러시아 측 전파 교란이 더욱 강해졌다. 주파수 출력이 2배로 증가했고 국경지대 전체에 GPS 신호가 불안정해졌다. 핀란드군 지휘소에 상용 GPS 장비가 먹통이 됐고 차량용 내비게이션도 작동을 멈췄다. 그러나 K9 12문의 시스템은 여전히 정상이었다. 박 차장은 각 포의 좌표 정확도를 확인했다. 오차 범위 3m 이내, 제밍 이전과 동일했다. 사격 통제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신호를 분석하고 최적 위성을 자동 선택하고 있었다. 디스플레이에 3개 위성 신호 강도가 그래프로 표시됐고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인 신호를 자동 선택했다. 라이티넨 중령이 긴급 시험 사격을 명령했다. 제밍 환경에서도 정확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야 했다. 새벽 5시, 1번 K9이 40km 표적을 향해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포신이 불을 뿜었고 15초 후 두 번째 포탄이 발사됐다. 관측 드론이 착탄 지점을 실시간 전송했다. 목표 좌표 중심에서 2.8m 오차, 거의 완벽한 명중이었다. 밀러 중령이 드론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GPS 제밍 환경에서 이 정확도는 그가 15년간 본 적 없는 수준이었다. 그는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고 보고서에 추가했다. 한국 K9 전자전 대응 능력 즉시 분석 필요라고 적었다. 옆에 있던 핀란드군 포병 장교가 그 영상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러시아의 전자전 위협에도 K9이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오전 6시, 러시아 측 제밍이 갑자기 멈췄다. 국경 너머가 조용해졌고 전파 신호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박 차장은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다. 3시간 동안의 제밍 기록이 상세히 저장돼 있었고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데이터가 남아 있었다. 핀란드군 전자전 장교가 그 로그를 요청했고 박 차장이 파일을 전송했다. 핀란드군은 이 데이터를 나토 통합군 사령부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밀러 중령도 사본을 요청했고 미군 포병 사령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오전 8시, 기온이 영하 35도로 약간 올라갔다. 핀란드군 포병들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휴식 천막으로 들어갔다. 박 차장은 2호차 엔진룸을 열고 냉각수 상태를 점검했다. 부동액 농도 60%, 영하 50도까지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 엔진 블럭에 손을 대보니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다. 밀러 중령이 그 과정을 지켜보며 또 메모했다. 극한 환경 정비 프로토콜이 체계적이라고. 그는 박 차장에게 48문 전체가 같은 수준인지 물었다.
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부와 북부에 배치된 36문도 같은 절차로 관리 중이라고 답했다. 오전 10시 나토 합동시찰단 도착 예정 시간이 하루 앞당겨졌다는 연락이 왔다. 독일 국방부 차관과 프랑스 육군 포병 사령관이 내일 오전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라이티넨 중령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48문 전체를 동시 시연할 계획이었다. 박 차장은 중부와 북부 기술팀에 연락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전 포대 최상 상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밀러 중령이 박 차장 옆에 서서 말했다. 내일이 진짜 시험입니다. 박 차장은 K9 포탑을 올려다봤다. 영하 38도를 견뎌낸 48문이 이제 나토 전체에 증명할 차례였다. 4월 14일 새벽 5시 서쪽 하늘이 검게 변했다. 기상대에서 긴급 경보가 발령됐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한랭 전선이 국경지대를 강타할 예정이었고 폭설과 함께 영하 42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보였다. 라이티넨 중령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나토 시찰단은 오전 10시 도착 예정이었고 취소는 불가능했다. 독일 국방부 차관 클라우스 슈미트와 프랑스 육군 포병 사령관 피에르 뒤퐁 장군이 이미 헬싱키를 출발한 상태였다. 박 차장은 12문의 보온 시스템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다. 엔진룸 히터를 켜고 포탑 내부 온도를 영상 18도로 높였다. 각 K9마다 보온 덮개를 추가로 씌웠고 궤도 부분의 제설 장치를 점검했다. 새벽 6시 30분 첫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가루눈이었지만 30분 만에 폭설로 변했다. 시야가 50m로 줄어들었고 바람이 초속 15m로 불어 눈보라가 몰아쳤다. 국경 철책이 희뿌옇게 보였고 K9 포대 사이 거리도 구분이 안 됐다. 밀러 중령이 지휘 천막에서 밖을 내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박 차장에게 말했다. 이 날씨에 시연은 무리입니다. 박 차장이 태블릿으로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며 답했다. 12문 모두 정상입니다. 밀러 중령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군 팔라딘은 영하 40도 폭설 환경에서 시야 확보가 안 돼 사격 통제가 불가능했다. 광학 장비에 눈이 쌓이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K9은 정상이라고 했다. 오전 7시 폭설이 더욱 거세졌다. 시야가 20m로 줄어들었고 기온이 영하 41도까지 떨어졌다. 눈이 1시간에 15cm씩 쌓였고 K9 궤도가 눈에 반쯤 묻혔다. 핀란드군 제설차가 출동했지만 쌓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박 차장은 각 K9의 광학장비 제설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포탑 위 카메라와 센서에 부착된 소형 히터가 작동하며 눈을 녹였고 자동 와이퍼가 렌즈를 닦았다. 열화상 카메라는 눈보라 속에서도 정상 작동했고 레이더 시스템이 목표물 탐지를 보조했다. 박 차장은 1호차 포탑에 올라가 직접 확인했다. 광학장비 렌즈가 깨끗했고 열화상 화면에 40km 표적 지역이 선명하게 표시됐다. 오전 8시 30분 독일 차관과 프랑스 장군을 태운 헬기가 인근 기지에 착륙했다. 폭설 때문에 국경지대까지 직접 오지 못하고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다. 라이티넨 중령이 박 차장에게 연락했다. 시찰단이 이 날씨에서 실사격 시연을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슈미트 차관이 명확히 말했다. 극한 환경에서 작동 못하는 무기는 나토 표준이 아니라고. 박 차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독일 PGH-2000 자주포는 영하 25도 이하에서 연사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졌고 프랑스 시저 자주포는 폭설 환경에서 자동 장전이 불가능했다. 그들은 K9이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예상했다. 오전 9시 45분 시찰단 차량이 국경지대에 도착했다. 슈미트 차관과 뒤퐁 장군이 방한복을 입고 내렸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고 두 사람 모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다. 라이티넨 중령이 그들을 지휘 천막으로 안내했다. 슈미트 차관이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사격이 가능한지 물었다. 박 차장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12문 모두 사격 준비 완료 상태였고 목표 좌표 입력돼 있었다. 뒤퐁 장군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프랑스 시저로는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중얼거렸다. 오전 10시 전각 라이티넨 중령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 1번 K9부터 12번까지 순차적으로 포문을 열었다. 폭설 속에서 폭우 화염이 번쩍였고 굉음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다.
자동 장전 장치가 15초마다 정확히 작동했고 연속 사격이 이어졌다. 슈미트 차관이 쌍안경을 들었지만 눈보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지휘 천막 모니터에 관측 드론 영상이 떠올랐다. 40km 표적 지역에 포탄이 정확히 떨어지고 있었다. 명중률 97%, 오차 범위 평균 4.2m였다. 뒤풍 장군이 화면을 응시하며 동료에게 속삭였다. 영하 41도 폭설에서 이 정확도는 10년 전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오전 10시 30분, 12문 모두 48발씩 연속 사격을 완료했다. 총 576발이 폭설 속에서 발사됐고 단 한 건의 시스템 오류도 없었다. 슈미트 차관이 박 차장에게 다가와 질문했다. 광학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박 차장이 1호차로 안내해 포탑 위 카메라 시스템을 보여줬다. 자동 제설 히터와 와이퍼, 열화상 카메라, 레이더 통합 시스템이었다. 슈미트 차관이 독일어로 뭔가 중얼거렸다. 밀러 중령이 통역했자. 독일 PGH-2000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했다. 오전 11시, 폭설이 조금 약해졌다. 시야가 100m로 회복됐고 K9 12문의 모습이 드러났다. 포신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눈 덮인 포탑이 하얗게 빛났다. 뒤풍 장군이 라이티넨 중령에게 말했다. 프랑스도 K9 도입을 검토해야겠다고. 슈미트 차관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토 동부전선에 필요한 무기라고. 박 차장은 눈 덮인 K9을 바라봤다. 영하 41도 폭설을 뚫고 48문이 나토 표준을 새로 썼다. 4월 15일 새벽 1시, 기온이 영하 44도까지 떨어졌다. 폭설이 그친 자리에 혹한만 남았다. 박 차장은 3번 K9 엔진룸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냉각수 온도가 105도를 넘어섰고 과열 경보가 울렸다. 엔진을 급히 정지시켰지만 유압 시스템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영하 44도 외부 온도와 과열된 엔진의 온도 차이가 140도 이상 벌어지며 금속이 뒤틀렸다. 박 차장이 손전등을 들고 엔진 블럭을 살폈다. 냉각팬 모터에서 타는 냄새가 났고 베어링이 소손된 것으로 보였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금속 가루가 묻어났다. 이 상태로는 재가동이 불가능했다. 디스플레이에 빨간 경고등이 12개나 떴고 시스템 전체가 비상모드로 전환됐다. 새벽 2시, 박 차장과 김 대리가 영하 44도 야외에서 엔진 분해를 시작했다. 장갑을 끼면 정밀 작업이 안 됐고 벗으면 5분 만에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다. 박 차장의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어 목도리에 서리로 달라붙었다. 렌치를 돌리는 손이 떨렸고 볼트 하나 풀 때마다 온몸에 땀이 났다. 김 대리가 헤드램프로 엔진 내부를 비췄다. 냉각팬 축이 완전히 녹아붙어 있었고 교체 부품이 필요했다. 박 차장이 위성전화로 헬싱키 보급기지에 연락했다. 부품 긴급 수송을 요청했지만 폭설 여파로 도로가 막혀 최소 8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이었다. 오전 10시까지는 도착 불가능했다. 박 차장은 중부전선 기술팀에 다시 연락했다. 헬기 공수를 요청했고 새벽 4시 투하 약속을 받았다. 새벽 2시 30분 엔진 커버를 완전히 열어냈다. 증기가 뿜어져 나왔고 뜨거운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 차장의 손가락이 붉게 변했고 차가운 공기에 노출된 피부가 따끔거렸다. 냉각수 호스를 분리하는 순간 뜨거운 액체가 튀었고 방한복에 얼룩이 졌다. 김 대리가 공구 가방에서 스패너 세트를 꺼냈다. 18개의 볼트를 하나씩 풀어야 했고 각 볼트마다 30초씩 걸렸다.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새벽 3시 30분, 국경 너머에서 또다시 강한 빛이 켜졌다. 러시아군 서치라이트가 3번 K9을 정확히 겨냥했다. 고장난 자주포를 찾아낸 것이었다. 라이티넨 중령이 긴급 연락을 보냈다. 러시아 측 관측소에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이었다. 차량 10대가 국경선 5km 지점으로 이동 중이었다. 박 차장은 서치라이트 불빛 속에서 계속 작업했다. 손가락 끝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코끝에서 피가 났다. 김 대리가 핫팩을 건넸지만 손에 쥐는 순간 차가운 금속에 열기가 흡수됐다. 박 차장이 이를 악물고 녹아붙은 축을 빼냈다. 쇠가루와 기름이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고 손바닥이 검게 변했다. 주변 핀란드군 포병 5명이 손전등을 들고 작업을 지켜봤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긴장이 역력했다. 새벽 4시 45분,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박 차장의 손가락이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장갑을 벗은 지 3시간째였고 손가락 3개가 하얗게 변했다. 동상 초기 증상이 났다. 김대리가 말했다. 차장님, 그만하십시오. 박 차장이 고개를 저었다. 2시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나토 시찰단이 오후 2시에 재방문 예정이었다. 48문 중 한 문이라도 고장나 있으면 전체 평가가 달라졌다. 박 차장은 떨리는 손으로 예비 냉각팬을 꺼냈다. 중부전선에서 긴급 공수한 부품이었고 헬기가 새벽 4시에 투하했다. 볼트 구멍에 나사를 맞추려는데 손이 떨려 빗나갔다. 3번째 시도에 겨우 맞췄고 렌치로 조였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18개 볼트를 다시 조이는데 40분이 걸렸다. 새벽 5시 30분 엔진 재조립이 완료됐다. 박 차장이 시동을 걸었다. 디젤 엔진이 한 번 헛돌더니 멈췄다. 2번째 시도, 또 멈췄다. 배터리가 약해진 것이었다. 영하 44도 환경에서 3시간 동안 꺼져 있던 배터리는 전압이 절반으로 떨어져 있었다. 김 대리가 점프 케이블을 연결하고 옆 K9의 전원을 빌렸다. 3번째 시도, 엔진이 부르르 떨리며 살아났다.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서서히 안정됐다. 박 차장은 운전석에 쓰러지듯 앉았다. 온몸에서 땀이 흘렀고 입술이 터져 피가 났다. 손가락을 펴려는데 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김 대리가 핫팩으로 박 차장의 손을 감쌌다. 서서히 따뜻함이 퍼지며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오전 6시 엔진 온도가 정상으로 올라왔다. 냉각수 85도, 유압 압력 정상, 모든 시스템 녹색불이 들어왔다. 박 차장은 사격 통제 시스템을 점검했다. GPS 수신 정상, 포 각도 조정 정상, 자동 장전 장치 정상이었다. 3번 K9이 다시 살아났다. 시험 삼아 포신을 5도 올렸다 내렸다. 유압 소리가 부드럽게 들렸고 모터 작동음도 정상이었다. 국경 너머 러시아 서치라이트가 꺼졌고 차량들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라이티넨 중령이 달려와 박 차장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차장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동상으로 벌겋게 부어 있었다. 오전 7시 의무병이 박 차장을 치료했다. 손가락 3개가 2도 동상이었고 완전 회복에 3주가 걸린다는 진단이었다. 그러나 박 차장은 3번 K9 옆에 그대로 남았다. 오후 2시 시찰단이 올 때까지 48문 모두 완벽해야 했다. 밀러 중령이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한국 기술진의 헌신, 이것이 K9의 진짜 강점이라고. 영하 44도 밤 48문은 다시 완전해졌다. 핀란드군 포병들이 박 차장에게 격려를 보냈다. 4월 15일 오후 2시 나토 시찰단이 재방문했다. 이번에는 독일과 프랑스뿐 아니라 폴란드 국방차관과 에스토니아 육군 참모총장까지 동행했다. 총 8개국 대표 15명이었다. 슈미트 차관이 3번 K9 앞에 섰다. 어제 고장났던 자주포였다. 박 차장의 동상 걸린 손을 보고 밤새 수리했다는 보고를 들었다. 슈미트가 엔진룸을 직접 열어보겠다고 했다. 박 차장이 커버를 열자 깨끗하게 조립된 냉각팬이 드러났다. 새 부품이었고 볼트 18개가 정확히 조여져 있었다. 슈미트가 손으로 축을 돌려봤다. 부드럽게 회전했고 베어링 소리가 깨끗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뒤풍 장군에게 뭔가 속삭였다. 오후 2시 30분 본격적인 성능 시험이 시작됐다. 슈미트 차관이 요구한 조건은 가혹했다. 영하 40도 환경에서 48문 동시 연속 사격, 3분 이내 진지 이동 후 재사격, GPS 제밍 환경에서 명중률 테스트였다. 독일 PGH-2000은 이 조건에서 진지 이동 시간이 평균 8분 걸렸고 재사격 준비에 5분 더 필요했다. 프랑스 시전은 GPS 제밍 시 명중률이 60%로 떨어졌다. 라이티넨 중령이 전 포대에 명령을 내렸다. 오후 3시 정각 48문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155mm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됐고 분당 6발 속도가 유지됐다. 1분 후 이동 명령이 떨어졌다. 48문의 K9이 동시에 엔진을 걸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 덮인 지형을 시속 40km로 질주했고 400m 후방 진지로 이동했다. 스톱워치가 2분 45초를 가리킬 때 전 포대가 정지했다.
15초 안에 포신이 재조준됐고 3분 10초에 재사격이 시작됐다. 폴란드 국방차관 얀 코발스키가 쌍안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48문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동시에 움직였고 연기를 뿜었다. 그는 옆 참모에게 말했다. 폴란드가 도입한 K9 천문이 이 수준이라면 동부전선 방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에스토니아 참모총장 마르쿠스 레인도도 고개를 끄덕였다. 러시아 국경과 294km 맞닿은 에스토니아에게 이 기동력은 생존 문제였다. 오후 3시 30분 GPS 재밍 테스트가 시작됐다. 핀란드군 전자전 부대가 러시아와 동일한 출력으로 교란 신호를 발신했다. 48문의 디스플레이에 경고등이 떴지만 1초 만에 대체 신호로 전환됐다. 40km 표적을 향해 연속 사격이 이어졌다. 관측 드론이 착탄 데이터를 전송했다. 명중률 96%, 평균 오차 3.8m였다. 슈미트 차관이 태블릿으로 그 수치를 확인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독일 PH-2000은 같은 조건에서 명중률 75%였고 오차가 평균 12m였다. 그는 뒤퐁 장군에게 화면을 보여줬다. 뒤퐁이 프랑스어로 중얼거렸다. 밀러 중령이 통역했다. 이건 10년 앞선 기술이라고 했다. 오후 4시 마지막 테스트는 극한 연사였다. 48문이 동시에 최대 속도로 5분간 사격했다. 분당 6발, 총 1440발이 5분 안에 발사됐다. 포신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왔고 눈 덮인 땅 위로 수증기가 자욱했다. 유압류 온도가 상승했지만 시스템은 정상 범위를 유지했다. 자동 장전 장치가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 15초마다 정확히 포탄을 밀어넣었다. 5분 후 전포대가 사격을 멈췄다. 시스템 점검 결과 48문 모두 정상이었다. 단 한 건의 기계적 고장도 없었다. 슈미트 차관이 1호차 앞에 섰다. 포신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포구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열화상 카메라로 포신 온도를 쟀다. 섭씨 420도였다. 독일 PGH-2000은 이 온도에서 포신 내구성 문제로 사격을 중단해야 했다. 그런데 K9은 멀쩡했다. 슈미트가 박 차장에게 물었다. 포신 수명은 몇 발입니까? 박 차장이 매뉴얼을 펼쳐 보이며 답했다. 10,000발 보장됩니다. 슈미트의 눈빛이 변했다. PGH-2000은 6,000발이었다. 67% 더 긴 수명이었다. 오후 5시 시찰단 점원이 지휘 천막에 모였다. 슈미트 차관이 공식 평가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기동력, 사격 정확도, 극한 환경 대응, 전자전 능력, 내구성, 모든 항목에서 나토 현존 자주포를 산회한다고 적었다. 뒤퐁 장군이 프랑스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송부했다. K9 도입 검토 즉시 시작 필요라고 건의했다. 폴란드 차관은 이미 천문을 계약한 상태였지만 추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 참모총장이 라이티넨 중령에게 물었다. 핀란드가 추가 도입 계획이 있는지. 라이티넨이 답했다. 48문으로 시작했지만 국경 전체를 커버하려면 최소 100문이 필요하다고. 오후 6시 국경 너머 러시아 관측소가 조용했다. 서치라이트도 꺼졌고 차량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48문의 K9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성능이 아니었다. 나토 동부전선의 새로운 기준이었다. 박 차장은 동상 걸린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석양을 바라봤다. 영하 44도를 견뎌낸 48문이 유럽의 방어선을 다시 그렸다. 4월 16일 오전 9시 나토 통합군 사령부 토마스 윌슨 준장이 핀란드 국경지대에 도착했다. 미군 사성 장군의 직속 참모였고 유럽 전역 포병 전력 배치를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난 30년간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포병 작전을 지휘했고 세계 모든 자주포 시스템을 직접 운용해봤다. 윌슨 준장이 48문의 K9을 둘러보며 각 포마다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포신 내부 라이플링 상태, 자동장전 장치 마모도, 사격 통제 컴퓨터 응답 속도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의 손에는 체크리스트 37개 항목이 적힌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오전 10시 윌슨 준장이 특별 테스트를 요구했다. 영하 40도 환경에서 48문이 동시에 서로 다른 목표물을 타격하는 다목표 동시 타격 시험이었다. 나토 표준 자주포 중 이 테스트를 통과한 시스템은 없었다.
미군 팔라딘조차 동시 다목표 사격 시 사격 통제 시스템 과부하로 오차가 급증했다. 윌슨 준장이 지도에 48개 좌표를 표시했다. 각 좌표 간 최소 거리 2km, 최대 거리 15km였다. 48문이 각각 다른 목표를 5초 오차 범위 내에 동시 타격해야 했다. 라이티넨 중령이 전 포대에 좌표를 전송했다. 각 K9의 사격 통제 컴퓨터가 독립적으로 탄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30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2, 1. 48문이 일제히 발사됐다. 포성이 국경지대를 뒤덮었고 땅이 흔들렸다. 관측 드론 6대가 각 구역을 실시간 촬영했다. 윌슨 준장이 태블릿 화면을 응시했다. 48개 표적 지역에서 연기가 동시에 치솟았다. 착탄 시간 오차 3.7초, 좌표 오차 평균 4.1m였다. 윌슨 준장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옆에 있던 독일 참모에게 태블릿을 보여줬다. 독일 참모가 화면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PGH-2000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중얼거렸다. 윌슨 준장이 메모를 읽다. 한국 사격 통제 시스템 독립 운용 능력 나토 기준 초과라고 적었다. 오전 11시 두 번째 테스트는 더 가혹했다. 적 포병 역습 상황 가정, 피격 후 3분 이내 진지 이동 및 반격 사격이었다. 윌슨 준장이 직접 모의탄 착탄 지점을 지정했다. 12문의 K9 진지에서 200m 떨어진 지점이었다. 경보가 울리자 12문이 동시에 엔진을 걸었다. 눈 덮인 지형을 시속 45km로 질주했고 800m 후방으로 이동했다. 스톱워치가 2분 20초를 가리킬 때 전 포대가 새 진지에 정차했다. 포신이 재조준됐고 2분 50초에 반격 사격이 시작됐다. 윌슨 준장이 시간을 확인하고 밀러 중령에게 말했다. 미군 팔라딘 평균 시간이 5분 30초라고? K9은 절반 수준이었다. 정오, 세 번째 테스트는 지속 전투 능력이었다. 48문이 30분간 최대 연사 속도로 사격하며 중간에 재보급 없이 탄약을 소진하는 테스트였다. 각 K9마다 48발씩 탑재돼 있었고 분당 6발 연사 시 8분이면 전탄 소진 예정이었다. 그러나 윌슨 준장은 30분을 요구했다. 박 차장이 긴급히 탄약 보급 차량을 배치했다. K9의 자동 장전 시스템은 외부 보급 차량과 직접 연결 가능했고 사격 중에도 탄약 재보급이 가능했다. 정오 12시 사격이 시작됐다. 분당 6발 속도가 30분간 유지됐고 중간에 보급 차량이 3번 탄약을 공급했다. 단 한 번도 사격이 중단되지 않았다. 30분 후 총 8,640발이 발사됐다. 윌슨 준장이 포신 온도를 재차 확인했다. 섭씨 450도였지만 시스템은 정상이었다. 오후 1시 윌슨 준장이 최종 평가를 작성했다. 그는 나토 통합군 사령부에 긴급 보고서를 송부했다. 핀란드 K9 48문 성능, 현존 나토 자주포 대비 기동력 50% 우수, 사격 정확도 30% 향상, 극한 환경 대응 능력 유일 검증이라고 적었다. 그는 권고사항에 추가했다. 동유럽 나토 가맹국 전체에 K9 도입 검토 필요, 특히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우선 배치 권장이라고 썼다. 보고서를 전송하고 윌슨 준장이 박 차장에게 다가왔다. 당신들이 만든 게 아니라 지킨 거군요. 박 차장이 동상 걸린 손을 보이며 답했다. 48문 모두가 그랬습니다. 윌슨 준장이 경례를 했다. 나토 준장이 민간 기술진에게 경례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오후 2시 국경 너머 러시아 관측소에서 긴급 전문이 모스크바로 발송됐다. 핀란드 국경에 배치된 한국제 자주포 48문, 나토 최고위 장성 직접 검증, 러시아 ES-19 음스타 대비 사거리 15km 우위, 기동력 2배 이상 차이라는 내용이었다. 모스크바 국방부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무르만스크 군관구 포병 전력 재배치 검토가 시작됐다. 러시아는 핀란드 국경에 음스타 24문을 배치했지만 K9 48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사거리 차이로 일방적 피격만 당할 수밖에 없었다. 오후 3시 핀란드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다. K9 추가 도입 52문, 총 100문 체제 구축, 2025년까지 완료 계획이었다. 에스토니아가 즉시 반응했다. K9 24문 긴급 도입 협상을 발표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도 각각 18문씩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발트 3국이 움직이자 루마니아가 48문 계약 의사를 타진했다. 나토 동부전선이 K9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박 차장은 석양을 바라봤다. 영하 44도를 견뎌낸 48문이 유럽 전체를 바꿔놓고 있었다. 2023년 12월 8개월이 흐른 겨울이었다. 박 차장은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핀란드 국경 사진을 보고 있었다. 영하 44도 밤, 동상 걸린 손으로 엔진을 수리하던 그날의 사진이었다. 손가락 3개에는 아직도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찬물에 손을 담그면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겨울만 되면 관절이 쑤셨다. 그러나 그 8일간의 기록은 유럽 전체를 바꿔놓았다. 회의실 모니터에 최신 계약 현황이 떠올랐다. 핀란드 추가 52문 계약 체결, 에스토니아 24문 긴급 도입, 라트비아 18문, 리투아니아 18문, 루마니아 48문 협상 진행 중이었다. 발트 3국과 루마니아까지 합치면 총 160문, 계약 금액 2조 3천억 원 규모였다. 4월 그날 이후 유럽 각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쇄도했다. 독일은 PGH-2000 추가 생산 대신 K9 도입 검토를 시작했고, 프랑스는 시저 자주포 수출 전략을 전면 재검토했다. 폴란드는 이미 계약한 1000문 외에 추가 200문 도입 의사를 타진했다. 나토 동부전선이 K9으로 재편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핀란드 국경 48문이 있었다. 박 차장은 사진 속 K9을 응시했다. 포신에서 김이 피어오르던 그 순간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었다. 유럽이 러시아와 대치하는 최전선에서 한국 기술이 나토 기준을 다시 썼다. 모스크바, 크렘린 국방부 상황실. 2023년 4월 20일 핀란드 국경 보고서가 제출된 지 6일째였다. 러시아 육군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 대장이 긴급 회의를 주재했다.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한국제 K9 자주포 48문이 영하 44도 환경에서 러시아 ES-19 음스타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것이었다. 사거리 차이 15km, 기동력 2배, 사격 정확도 30% 우위, GPS 제밍 무력하였다. 게라시모프 대장이 지도에 핀란드 국경을 표시했다. 1340km 전선에 K9 100문이 배치되면 러시아 무르만스크 군관구 포병 전력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분석이었다. 그는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 국경지역 포병 전력 재배치 및 신형 자주포 긴급 개발 필요하다고 회의록에 기록했다. 한국 K9 유럽 포병 전력 균형 변화 주요 변수라고. 베이징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작전실. 2023년 5월 초 유럽 정보 보고서가 상정됐다. 나토 동부전선 K9 대량 배치, 발트 3국 및 루마니아 도입 확정, 폴란드 1200문 체제 구축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중국군 포병사령관이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 K9과 유럽 시장을 장악하면 중국제 PLG-05 자주포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미 태국과 카자흐스탄이 K9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중동 시장도 흔들리고 있었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지시했다. 차세대 자주포 개발 일정 앞당기고 K9 기술 수준 정밀 분석하라고 회의 결론에 적혔다. 한국 방산기술 더 이상 과속평가 불가라고. 나토 본부 브뤼셀. 2023년 6월 15일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식 결정이 내려졌다. 동부전선 표준 자주포로 K9 권장, 회원국 자율 도입 원칙이었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발언했다. 핀란드 실전 배치 검증 결과 K9이 극한 환경 작전 능력에서 현존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국방장관이 동의했다. PGH-2000 대비 기동력과 내구성에서 우위가 확인됐다고 인정했다. 프랑스도 반대하지 않았다. 시저 자주포는 경량 기동형이고 K9은 중화력 거점 방어형으로 역할이 다르다고 정리했다. 공식 성명서가 발표됐다. 나토 회원국의 K9 도입은 동맹 방위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명시됐다. 박 차장은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겨울 하늘이 맑았다. 핀란드에서 돌아온 뒤 그는 승진 제안을 받았다. 부장 승진과 유럽 지사장 발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다. 현장 기술진으로 남고 싶다고 했다.
회의실이 아닌 K9 옆에서 엔진 소리를 듣고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이 그에게는 맞았다. 동료 김대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차장님, 에스토니아 기술진 교육 일정 나왔습니다. 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년 2월 에스토니아 국경에서 24문 배치 지원이었다. 또다시 영하 40도 환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박 차장은 핀란드에서 함께 밤을 새운 라이티넨 중령에게 메일을 받았다. 핀란드 국방부가 K9 48문에 정식 부대 명칭을 부여했다는 내용이었다. 카렐레이아 방어포병여단 국경 방어 핵심 전력으로 지정됐다. 라이티넨 중령이 마지막 문장에 적었다. 당신의 손가락 3개가 우리 국경을 지켰다고. 박 차장은 동상 걸린 손가락을 만져봤다. 감각은 여전히 둔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영하 44도 그날 밤. 그가 지킨 것은 K9 한 대가 아니었다. 유럽 동부 전선에서 한국 기술이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다. 48문의 K9은 나토 기준을 다시 썼고 1340km 국경선이 새로운 방어선이 됐다. 이것이 바로 기록되어야 할 이유였다. 기술은 수치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로 증명된다는 것을.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